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 폭의 그림처럼 펼쳐지는 펜트하우스의 통유리창 너머로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다. 황금빛 노을이 한강을 물들이고 도시는 서서히 보석 같은 불빛을 밝히기 시작했다. 서유진은 부드러운 소파에 몸을 기댄 채 더할 나위 없이 평화로운 이 순간을 만끽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은 자연스럽게 볼록 솟아오른 배를 감싸고 있었다. 그 안에서 세 개의 작은 심장이 약동하며 그녀의 세상 전체를 이루고 있었다. 아가들아, 아빠 곧 오실 시간이야. 오늘 엄마가 아빠가 제일 좋아하는 스테이크를 준비했단다. 그녀는 다정한 목소리로 뱃속의 아이들에게 속삭였다. 아이들은 마치 엄마의 목소리에 화답하듯 부드럽게 움직였다. 그 작은 태동 하나하나가 유진에게는 세상 가장 큰 행복이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그녀는 이런 삶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생명공학 분야에서 촉망받는 천재 연구원, 획기적인 세포 재생 기술로 학계를 놀라게 했던 그녀였다. 하지만 강태민을 만나고 모든 것이 변했다. 천무그룹의 유일한 후계자인 강태민. 그는 유진의 총명함과 열정에 반했고 유진은 그의 야망과 자신감 넘치는 모습에 끌렸다. 두 사람의 사랑은 뜨거웠고 결혼은 자연스러운 수순이었다. 결혼 후 태민은 그녀에게 연구 대신 자신을 내조해달라고 부탁했다. 천무그룹의 안주인이 되어 자신이 정상에 오르는 길을 함께 해달라는 그의 말에 유진은 망설임 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 그녀의 꿈, 그녀의 경력, 그녀의 이름까지도. 그에게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믿었다. 유진은 천천히 몸을 일으켜 주방으로 향했다. 최고급 대리석으로 마감된 넓은 주방에는 신선한 식재료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능숙한 솜씨로 채소를 다듬고 최상급 한우 등심을 손질하는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다. 이것이 그녀가 선택한 행복이었다. 남편을 위해 따뜻한 저녁을 준비하고 곧 태어날 아이들을 기다리는 삶. 그녀는 자신의 희생이 사랑의 증거이며 가장 현명한 선택이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오늘따라 유난히 태민이 보고 싶었다. 며칠간 이어진 해외 출장으로 그의 빈자리가 더욱 크게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그는 돌아오는 길에 중요한 계약을 성사시켰다며 기쁨에 찬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다. 그의 성공은 곧 그녀의 기쁨이었다. 유진은 완벽하게 준비된 식탁을 보며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향긋한 와인, 부드러운 조명, 그리고 그녀의 사랑이 담긴 음식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다. 그때 현관 도어록이 해제되는 소리가 들렸다. 유진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 자기야, 왔어요. 그녀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현관으로 달려나갔다. 그러나 그녀를 맞이한 것은 평소와 다른 싸늘한 공기였다. 태민은 그녀의 반가운 인사에도 눈길 한 번 주지 않은 채 굳은 표정으로 거실로 들어섰다. 그의 손에는 서류 가방 대신 낯선 서류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다. 피곤하죠. 식사 먼저 할래요? 아니면 앉아. 태민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유진은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의 눈빛은 낯설었고 그가 뿜어내는 냉기는 집안의 모든 온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녀는 영문도 모른 채 그가 가리키는 소파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태민은 그녀의 맞은편에 앉아 들고 있던 서류 봉투를 대리석 테이블 위로 던졌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유진의 심장도 바닥으로 떨어지는 듯 했다. 이게 뭐예요? 유진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태민은 입꼬리를 비틀며 차갑게 말했다. 열어봐.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게 좋을 테니. 불길한 예감에 손이 떨렸다. 유진은 마른 침을 삼키며 천천히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서 나온 것은 두 종류의 서류였다. 하나는 이혼 합의서라고 적힌 법률 문서였고 다른 하나는 여러 장의 사진이었다. 사진 속에는 태민이 낯선 여자와 다정하게 입을 맞추고 호텔 스위트룸으로 함께 들어가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다. 여자의 얼굴은 낯이 익었다. 최근 천무그룹과 대규모 합병을 논의 중인 유진그룹 오 회장의 막내딸 오수희였다.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유진은 숨을 쉴 수 없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귀에서는 이명이 울렸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사진과 태민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설명해봐요, 태민 씨. 이건 오해죠. 누군가 당신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오해. 태민이 코웃음을 쳤다.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미안함도 없었다. 오직 경멸과 냉소만이 가득했다. 정신 차려, 서유진. 오해 같은 건 없어. 보이는 그대로가 사실이야. 난 수희 씨와 결혼할 거다. 그러니 넌 이 집에서 나가줘야서 야으셔. 결혼이라니요. 우리 사이에 아이들이 있잖아요. 뱃속에 당신 아이들이 3명이나 있다고요. 유진은 절박하게 자신의 배를 감싸 안으며 외쳤다. 그러나 태민의 반응은 그녀의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조각 냈다. 아이들. 그는 마치 벌레를 보는 듯한 눈으로 유진의 배를 훑어보았다. 그 아이들이 내 아이라는 증거라도 있나? 설사 내 아이라 한들 내 앞길에 방해만 될 뿐이야. 내 미래에, 천무그룹의 미래에 너와 내 뱃속의 것들은 아무런 도움이 안 돼. 오히려 족쇄일 뿐이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유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사랑했던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잔인한 비수였다. 그녀가 바쳤던 사랑과 헌신, 그녀의 인생 전부가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순간이었다. 태민은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로 향했다. 잠시 후 그는 또 다른 서류 뭉치를 들고 나와 테이블 위에 던졌다. 네가 결혼 전에 서명했던 혼전 계약서야. 이혼 시 모든 재산은 강태민에게 귀속되며 서유진은 일체의 재산 분할을 요구할 수 없다. 기억나나 사랑한다면 이런 건 형식일 뿐이라며 웃으면서 사인했었지. 그의 말은 사실이었다. 유진은 태민의 사랑을 믿었기에 그깟 종이 쪼가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것이 자신의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이 집 차 네가 쓰는 카드, 네가 입고 있는 옷까지 전부 내 거야. 아니, 엄밀히 말하면 천무그룹의 법인 소유지. 넌 처음부터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어, 서유진. 태민은 모든 것을 계획했다. 처음부터 그녀를 철저히 이용하고 버릴 생각이었던 것이다. 그녀의 명석한 두뇌와 연구 성과가 필요했고 순종적인 아내의 이미지가 필요했다. 그리고 이제 더 큰 이익을 위해 유진그룹이라는 날개를 달기 위해 그녀를 가차없이 내버리는 것이었다. 왜 나한테 이래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유진은 무너지는 마음을 붙잡고 애원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더욱 날카로운 조롱이었다. 넌 아무 잘못 없어. 단지 쓸모가 없어졌을 뿐이야. 세상이 원래 그런 거야. 더 큰 가치를 위해 덜한 가치는 버려지는 거지. 넌 똑똑하니까 이 정도는 이해하겠지. 그는 마치 비즈니스 거래를 설명하듯 냉정하게 말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그녀가 사랑했던 따뜻한 남자는 없었다. 오직 자신의 야망을 위해 모든 것을 짓밟을 수 있는 냉혈한 사업가 강태민만 존재할 뿐이었다. 나가. 10분 주지. 내 개인 소지품 몇 개만 챙겨서 당장 이 집에서 사라져. 제발. 태민 씨 이러지 마요. 우리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제발요. 유진은 그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렸다. 임신한 몸으로 무릎을 꿇는 굴욕도 산산조각난 자존심도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오직 뱃속의 아이들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러나 태민은 그녀의 손을 벌레 떼어내듯 뿌리쳤다. 더 이상 추하게 굴지 마. 네가 이러면 이럴수록 비참해지는 건 너 자신이야. 그가 손짓하자 문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건장한 남자 2명과 변호사로 보이는 한 남자가 들어왔다. 그들은 이 모든 상황을 예상했다는 듯 무표정한 얼굴로 서 있었다. 서유진 씨, 합의서에 서명하시죠.
강태민 회장님께서 베푸시는 마지막 아량입니다. 위자료는 충분히 챙겨드리겠습니다. 변호사가 위선적인 말투로 이혼 합의서를 내밀었다. 태민은 지갑에서 수표 몇 장을 꺼내 그녀의 얼굴에 던졌다. 돈다발이 힘없이 바닥으로 흩어졌다. 그 돈이면 당분간 먹고 사는 데는 문제없을 거다. 그걸로 네 뱃속의 것들을 지우든 낳아서 키우든 마음대로 해. 단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만약 내 앞길에 조금이라도 방해가 된다면 그땐 네가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고통을 맛보게 될 테니. 그것이 그가 그녀에게 남긴 마지막 말이었다. 경호원들은 유진의 팔을 거칠게 잡아 일으켰다. 그녀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했다. 아니, 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의 영혼은 이미 산산조각 나 흩어져 버렸다. 그녀는 멍한 눈으로 자신이 정성껏 차렸던 저녁 식탁을 바라보았다. 완벽한 저녁 식사는 손도 대지 못한 채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다. 그녀의 완벽했던 세상처럼 잠옷 차림 그대로 그녀는 맨발로 집 밖으로 질질 끌려 나왔다. 손에 들린 것은 작은 핸드백 하나가 전부였다. 육중한 현관문이 그녀의 등 뒤에서 소리 없이 닫혔다. 철컥하는 그 소리는 그녀의 지난 삶에 대한 사망 선고와도 같았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오는 동안 유진은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었다. 눈물조차 흐르지 않았다. 마치 감정이 마비된 듯 그녀는 텅 빈 인형처럼 경호원들에게 이끌려 건물 밖으로 나섰다. 밖에는 차가운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다. 빗방울이 그녀의 얼굴과 얇은 잠옷 위로 떨어져 내렸다. 순식간에 온몸이 젖어들었지만 그녀는 추위조차 느끼지 못했다. 그녀는 비에 젖은 채 얼마 전까지 자신의 집이었던 웅장한 펜트하우스를 올려다보았다. 환하게 불이 켜진 창문 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그는 지금쯤 그녀가 차렸던 저녁을 치우고 새로운 약혼녀와 축배를 들고 있을지도 모른다. 차가운 아스팔트 위로 빗물이 고여 웅덩이를 만들었다. 그곳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처참하기 그지없었다. 헝클어진 머리 빗물과 눈물로 얼룩진 얼굴. 그리고 세상의 모든 슬픔을 짊어진 듯한 텅 빈 눈동자. 그때였다. 뱃속에서 아이들이 강하게 움직였다. 마치 엄마의 슬픔에 분노하고 그녀를 위로하려는 듯한 강한 발길질이었다. 그 순간 멈췄던 유진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그래, 나 혼자가 아니야. 그녀는 차가운 비 속에서 천천히 자신의 배를 감싸 안았다. 모든 것을 잃었다. 사랑, 명예, 재산, 그리고 과거의 자신까지도. 하지만 그녀에게는 아직 지켜야 할 것들이 남아 있었다. 자신을 배신한 그 남자의 피를 이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모든 것이기도 한 세 개의 생명. 아가들아, 괜찮아. 엄마가 무슨 일이 있어도 너희를 지켜줄게. 그녀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섞여 희미하게 흩어졌다. 그러나 그 약속은 그녀의 뼛속 깊이 새겨졌다. 비참함과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아주 작고 연약하지만 그 무엇보다 강인한 불씨 하나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복수심이 아니었다. 생존에 대한 본능이자 자신의 아이들을 위한 모성애라는 이름의 위대한 의지였다. 서유진은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녀는 빗속을 뚫고 정처 없이 걷기 시작했다. 화려했던 과거를 뒤로하고 예측할 수 없는 암담한 미래를 향해. 한때는 세상 전부였던 남자는 이제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큰 오점이자 언젠가 반드시 갚아주어야 할 빚으로 남았다. 그녀와 그녀의 아이들이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세상의 서막은 이토록 차갑고 잔인한 밤에 시작되고 있었다. 차가운 가을비는 밤새도록 그치지 않았다. 서울의 밤거리는 취객들의 고성과 젖은 아스팔트를 가르는 자동차 소리로 소란스러웠지만 서유진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텅 빈 눈으로 도시의 화려한 넌사인을 응시하며 하염없이 걸었다. 얼마나 걸었을까. 무거워진 배가 땅으로 꺼질 듯 아파오고 다리의 감각이 무뎌질 때쯤
그녀는 허름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모텔 간판 아래에 멈춰 섰다. 여인숙이라는 낡은 이름이 붙은 곳이었다. 그녀가 살던 세상과는 완벽하게 동떨어진 어둡고 축축한 기운이 감도는 공간. 유진은 잠시 망설였지만 뱃속 아이들의 미약한 움직임에 정신을 차리고 안으로 들어섰다. 강태민이 던져준 수표 몇 장 중 하나를 구겨진 현금으로 바꾼 돈으로 하룻밤 묵을 방을 구했다. 곰팡이 냄새와 소독약 냄새가 뒤섞인 방은 그녀가 살던 펜트하우스의 드레스룸보다도 작았다. 삐걱거리는 침대 얼룩진 벽지 희미한 베결 등 모든 것이 그녀의 추락을 비웃는 듯했다. 유진은 힘없이 침대 위에 쓰러졌다. 그제야 참았던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어젯밤까지만 해도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였다. 사랑하는 남편, 곧 태어날 아이들, 완벽한 가정. 그 모든 것이 단 몇 시간 만에 신기루처럼 사라져 버렸다. 강태민의 차가운 눈빛 경멸에 찬 목소리, 그녀의 얼굴에 던져진 돈다발이 끊임없이 눈앞에 아른거렸다. 왜? 대체 왜? 흐느낌은 절규로 변했다. 그녀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저주했다. 그의 사랑을 맹신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졌던 과거의 자신을 증오했다. 그녀의 재능, 그녀의 지식, 그녀의 이름마저도 그를 빛나게 하는 장식품으로 기꺼이 내주었던 대가가 이것이란 말인가. 절망이 그녀의 온몸을 잠식했다. 이대로 모든 것을 끝내고 싶다는 충동이 그녀의 목을 졸랐다. 하지만 그때 뱃속에서 아이들이 다시 한번 강하게 발길질을 했다. 마치 엄마 우린 여기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라고 외치는 듯한 생명의 몸부림이었다. 유진은 흐느끼며 자신의 배를 감싸 안았다. 그래,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모든 것을 앗아간 그 남자에게서 비롯되었지만 이제는 온전히 그녀만의 것인 세계의 심장. 그녀가 지켜야 할 유일한 세상이었다. 아가들아, 미안해. 엄마가 너무 약해서 미안해. 그녀는 아이들에게 속삭이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절망의 끝에서 그녀는 결심했다. 죽을 수 없다면, 살아야만 한다면 이전보다 훨씬 더 강해져야만 한다고. 강태민과 그의 세상이 감히 넘볼 수 없을 만큼 단단한 성을 쌓아 올려 자신의 아이들을 지켜내야만 한다고. 다음 날 새벽 창문 틈으로 희미한 빛이 스며들었다. 밤새 그녀를 짓누르던 절망의 무게가 조금은 거치는 듯했다. 유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었다. 거울에 비친 모습은 낯설었지만 텅 비어있던 눈동자에는 희미하지만 단단한 빛이 서려 있었다. 그녀에게는 계획이 필요했다. 서울에 머무는 것은 위험했다. 강태민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 그가 결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곳으로 사라져야 했다. 기억의 편린들을 뒤지던 그녀의 머릿속에 한 장소가 떠올랐다. 대학 시절 의료 봉사 활동으로 잠시 머물렀던 남쪽의 작은 바닷가, 마을 무등 우당. 안개가 자주 끼어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내던 세상과 단절된 듯 고요했던 그곳. 그곳에는 낡은 보건소를 운영하던 마음씨 좋은 노이사가 있었다. 유진은 자신의 생명공학 지식을 이용해 그의 일을 도왔고 그는 유진의 총명함을 대견해 했었다. 어쩌면 그곳이라면 그녀와 아이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결심은 빨랐다. 유진은 모텔을 나와 가장 먼저 은행으로 향했다. 태민이 던져준 돈은 모욕의 상징이었지만 동시에 그녀와 아이들의 유일한 생명줄이기도 했다. 그녀는 돈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고 낡은 옷가지 몇 벌과 최소한의 생필품을 샀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과거가 담긴 핸드폰을 쓰레기통에 버렸다. 서유진이라는 이름의 과거는 어젯밤부로 죽었다. 이제 그녀는 오직 새 아이의 엄마로서 살아갈 터였다. 서울역은 분주했다. 저마다의 목적지를 향해 바삐 움직이는 사람들 속에서 유진은 무등으로 향하는 가장 빠른 기차표를 끊었다. 기차가 서울을 벗어나 차창 밖 풍경이 바뀌기 시작했을 때
그녀는 비로소 자신이 과거로부터 멀어지고 있음을 실감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으리라. 아니, 돌아올 때는 지금과 같은 초라한 모습이 아닐 것이다. 몇 시간을 달려 도착한 무등은 그녀의 기억 속 모습 그대로였다. 비릿한 바다 내음과 짭조름한 바람 갈매기 소리가 그녀를 맞았다. 도시의 소음과 완전히 다른 평화로운 풍경에 유진은 잠시 숨을 골랐다. 그녀는 기억을 더듬어 언덕 위에 자리한 낡은 보건소로 향했다. 하얀 페인트 칠이 벗겨진 낡은 건물은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약품 냄새와 함께 백발이 성성한 노이사 박 원장이 그녀를 돌아보았다. 누구신가? 원장님, 저 기억하세요. 몇 년 전에 여기서 봉사활동했던 학생인데. 박 원장은 한참 동안 그녀를 뜯어보더니 희미한 기억을 떠올린 듯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아, 그 서울서. 온 똑똑하던 학생. 그런데 행색이 무슨 일이라도 있었나. 유진은 차마 진실을 말할 수 없었다. 그녀는 미리 준비해둔 거짓말을 담담하게 내뱉었다. 결혼한 남편을 사고로 잃고 의지할 곳 하나 없이 이곳까지 흘러 들어오게 되었다고. 그녀의 헬쑥한 얼굴과 슬픔이 깃든 눈, 그리고 볼록한 배는 그녀의 거짓말에 설득력을 더해주었다. 박 원장은 긴 말 없이 그녀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다. 고생이 많았구먼. 마침 나도 나이가 들어 일손이 부족하던 참이었네. 자네 같은 인재가 와주면 나야 고맙지. 보건소 뒤에 작은 별채가 있는데 거기서 지내면서 내 일을 좀 도와주게나. 유진은 고개를 숙여 몇 번이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이번에는 절망의 눈물이 아닌 감사의 눈물이었다. 세상이 그녀를 완전히 버리지는 않았다는 작은 위안이 그녀의 얼어붙은 마음을 조금이나마 녹여주었다. 그렇게 무등에서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유진은 박 원장의 별채에 짐을 풀었다. 비록 낡고 불편했지만 그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피난처였다. 그녀는 낮에는 보건소 일을 도우며 자신의 의학 및 생명공학 지식을 10분 활용했다. 최신 의료 기술에 어두웠던 박 원장에게 그녀는 단순한 조수를 넘어 훌륭한 파트너였다. 밤에는 뱃속의 아이들과 조용히 대화하며 태교에 전념했다. 시간은 흘러 계절이 바뀌고 유진의 배는 금방이라도 터질 듯이 부풀어 올랐다. 출산 예정일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러나 운명은 그녀를 순순히 놓아주지 않았다. 예정일보다 일주일 앞선 어느 밤 갑작스럽게 진통이 시작되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기록적인 폭풍우가 무등을 덮쳐 마을 전체가 고립되었다. 다리가 끊기고 통신이 두절되었으며 설상가상으로 박 원장은 산사태로 위급한 환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에 왕진을 나간 뒤였다. 보건소에는 겁에 질린 늙은 간호조무사 한 명과 유진 단둘뿐이었다. 진통의 간격은 점점 짧아지고 강도는 극심해졌다. 간호조무사는 안절부절 못하며 발만 동동 굴렀다. 이러다 큰일 나겠어요. 원장님도 안 계시고 무트로 나갈 수도 없는데 어떡해요.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유진의 정신은 오히려 맑아졌다. 그녀는 자신의 몸 상태와 아이들의 위치를 본능적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다. 그녀는 아이들을 그리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구해야만 했다. 아주머니 정신 차리세요. 제가 시키는 대로만 하시면 돼요. 뜨거운 물이랑 깨끗한 수건 그리고 가위를 소독해서 가져와 주세요. 유진의 단호하고 침착한 목소리에 간호조무사는 잠시 놀랐지만 이내 정신을 차리고 그녀의 지시에 따라 분주하게 움직였다. 유진은 자신의 의학 지식을 총동원하여 자신의 출산을 지휘하기 시작했다. 진통이 덮쳐올 때마다 숨을 고르고 힘을 주는 방법을 간호조무사에게 설명했다. 그것은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처절한 사투였다. 몇 시간의 사투 끝에 폭풍우가 절정에 달한 새벽녘. 천지를 뒤흔드는 천둥소리와 함께 첫 아이의 우렁찬 울음소리가 낡은 보건소를 가득 채웠다. 첫째 아들 한결이었다.
잠시 후 거짓말처럼 둘째 아들 두결이가 뒤따라 나왔고 마지막으로 예쁜 딸 서연이가 세상을 향해 첫 울음을 터뜨렸다. 모든 힘을 소진한 유진은 탈진한 상태로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간호조무사는 눈물을 흘리며 새아이를 차례로 닦아 그녀의 품에 안겨주었다. 작고 따뜻한 세 개의 생명체. 유진은 아이들의 얼굴을 보자마자 모든 고통을 잊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마침내 세 개의 태양이 떠오른 기분이었다. 아이들은 신생아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또렷한 눈으로 엄마를 바라보고 있었다. 특히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은 마치 오랜 세월 함께한 동지들처럼 깊은 유대감을 나누는 듯했다. 유진은 그 순간 직감했다. 이 아이들은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자신과 그 남자의 우성 유전자만을 물려받은 세상에 없던 특별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폭풍우가 잦아들고 아침이 밝아왔을 때 밤새 밖에서 발을 구르던 박 원장이 허겁지겁 보건소로 돌아왔다. 그는 무사히 새아이를 출산하고 지친 채 잠들어 있는 유진과 그녀의 곁에 나란히 누워있는 새 천사를 보고는 경이로움에 말을 잃었다. 며칠 후 몸을 추스른 유진은 창가에 앉아 잠든 새아이를 조용히 내려다보았다. 한없이 사랑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슴이 시렸다. 이 작은 아이들에게 아버지를 만들어주지 못한 미안함 그리고 험난한 세상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에 대한 막막함이 그녀를 짓눌렀다. 하지만 그녀는 이내 고개를 저었다. 약해지지 않기로 하지 않았던가. 그녀는 아이들의 작은 손을 하나씩 잡으며 조용히 하지만 그 어떤 맹세보다도 강하게 다짐했다. 한결아, 두결아, 서연아, 내 아가들아, 엄마가 약속할게. 너희들이 가진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줄게. 누구도 너희를 무시하거나 상처 주지 못하도록 세상에서 가장 단단하고 안전한 울타리를 만들어줄게. 너희를 버린 그 남자가 평생을 후회하며 무릎 꿇게 되는 날을 엄마가 반드시 만들어줄게. 그것은 더 이상 생존을 위한 다짐이 아니었다. 미래를 향한 선전포고이자 그녀의 아이들을 위한 위대한 제국 건설의 시작을 알리는 서약이었다. 버려진 여인 서유진은 죽었다. 이제 그녀는 새 천재의 어머니이자 미래의 폭풍을 일으킬 서막의 지휘자로서 다시 태어난 것이다. 무등의 작은 보건소에서 세상은 아직 모르는 위대한 역사가 조용히 싹을 틔우고 있었다. 세월은 강물처럼 흘러 6번의 계절이 조용히 무등을 스쳐 지나갔다. 강산도 변한다는 시간 속에서 서유진과 새아이의 세계는 경이로운 속도로 진화하고 있었다. 그들이 처음 정착했던 낡은 보건소 별차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그 자리에는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소박하지만 단단하게 지어진 2층짜리 주택이 들어서 있었다. 그리고 그 집의 1층 절반은 어지간한 대학 연구실, 부럽지 않은 최첨단 장비들이 들어찬 셀레스티아 바이오의 심장부, 즉 유진의 개인 연구실이 차지하고 있었다. 매일 아침 해가 수평선 위로 떠오를 때면 유진과 새아이는 집 앞의 작은 백사장을 거닐었다. 6살이 된 아이들은 엄마의 손을 잡고 쫑알쫑알 밤새 꾸었던 꿈 이야기를 하거나 파도에 밀려온 조개 껍데기의 나선 구조에 대해 토론했다. 산책이 끝나면 그들만의 특별한 홈스쿨링이 시작되었다. 유진은 아이들의 비범한 지능을 일찍이 간파하고 정형화된 공교육 시스템 대신 아이들 각자의 재능에 맞춘 맞춤형 교육을 직접 설계했다. 오전에는 인문학, 역사, 철학 등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와 통찰력을 가르쳤고 오후에는 각자의 전문 분야에 대한 심화 학습이 이루어졌다. 이 작은 집은 단순한 보금자리를 넘어 3명의 천재가 조용히 하지만 무섭게 성장하는 위대한 인큐베이터였다.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은 강태민이 던져준 모욕의 돈과 그녀가 과거에 무심코 묻어두었던 지혜의 씨앗 덕분이었다. 유진은 서울을 떠나온 직후 대학원 시절 자신의 처녀 이름으로 등록해두었던 작은 특허 하나를 기억해냈다. 저온 환경에서의 세포 안정화 기술. 당시 학계에서는
너무 기초적이고 비현실적이라며 주목받지 못했지만 유진은 그것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을 알고 있었다. 강태민의 천무그룹조차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고 헐값의 기술 이전을 제안했다가 거절당했던 바로 그 기술이었다. 유진은 남은 돈과 박 원장의 신뢰를 담보로 얻은 소액 대출을 합쳐 기본적인 연구 장비를 사들였다. 밤낮으로 연구에 매달린 끝에 그녀는 마침내 그 기초 기술을 응용하여 혁신적인 세포 배양 배지를 개발해냈다. 기존 배지보다 세포 생존율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변이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이 기술은 소규모 바이오 연구소나 대학에 판매되면서 셀레스티아 바이오의 든든한 자금줄이 되어주었다. 회사는 법적으로 설립되었지만 외부에는 철저히 베일에 쌓인 채 유령처럼 운영되었다. 서유진이라는 이름 대신 박 원장의 이름이 대표로 등록되어 모든 의심의 눈초리를 피했다. 이 고독한 왕국에서 3명의 어린 왕자와 공주는 경이로운 속도로 자신들의 영토를 확장하고 있었다. 첫째 한결은 디지털 세계의 지배자였다. 아이는 4살 때 처음 컴퓨터를 접한 이후 마치 물 만난 고기처럼 코드의 바다를 헤엄쳤다. 6살이 된 지금 한결에게 어지간한 방화벽은 잠기지 않은 대문과도 같았다. 어느 날 오후 유진은 해외 유명 과학 저널에 실린 최신 논문이 필요했지만 유료 구독의 벽에 막혀 애를 태우고 있었다. 그녀가 잠시 한숨을 쉬는 사이 그녀의 등 뒤에서 조용히 노트북을 두드리던 한결이 나지막이 말했다. 엄마 바탕화면에 논문 폴더 만들어놨어요. 유진이 놀라 화면을 보자. 그녀가 필요로 했던 논문은 물론 관련 연구 자료까지 수십 개가 깔끔하게 정리된 폴더가 생성되어 있었다. 아이는 대학의 보안 시스템을 우회하여 내부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했던 것이다. 유진은 아들의 비범한 재능에 놀라면서도 한편으로는 두려움을 느꼈다. 이 강력한 힘이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그녀의 가장 큰 숙제였다. 한결아 기억하지, 우리의 힘은 무언가를 파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키기 위해 쓰는 거야. 우리는 방패를 만드는 사람들이지 창을 휘두르는 사람들이 아니란다. 내 엄마. 그래서 학교 네트워크에 있던 악성 코드도 같이 치료해줬어요. 걔네들 보안이 너무 허술해요. 아이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유진은 아들을 꼭 안아주었다. 그녀는 한결에게 윤리적 해킹, 즉 화이트햇의 개념을 가르치며 그의 재능이 세상을 지키는 방패가 되도록 이끌었다. 한결은 엄마의 가르침에 따라 집과 연구실의 모든 네트워크를 네이사 수준의 보안 시스템으로 구축하여 외부의 어떤 위협도 막아내는 든든한 수호자가 되었다. 둘째 두결은 보이지 않는 돈의 흐름을 읽는 전략가였다. 아이는 숫자와 패턴에 비상한 재능을 보였다. 유진이 경제 개념을 가르쳐주기 위해 어린이용으로 만든 주식투자 시뮬레이션 게임을 깔아주자 두결은 단 며칠 만에 모든 알고리즘을 파악하고 가상의 투자금 수백 배를 불려냈다. 아이는 장난감 대신 유진이 구해다주는 경제신문과 기업 분석 보고서를 읽는 것을 낙으로 삼았다. 어느 날 저녁 유진은 새로 개발한 물질의 상용화를 위해 자금 조달 계획을 세우며 고심하고 있었다. 그때 거실에서 경제 뉴스를 보던 두결이 무심하게 한마디 던졌다. 엄마 지금 투자 받으면 안 돼요. 다음 주에 미국 연준에서 금리 인상 발표할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투자 시장 전체가 위축될 거예요. 2주만 기다리면 더 좋은 조건으로 투자 받을 수 있어요. 6살 아이의 입에서 나올 거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분석이었다. 유진은 반신반의했지만 아들의 조언을 따르기로 했다. 그리고 정확히 열흘 뒤 두결의 예측대로 미국 연준은 기준금리를 인상했고 투자 시장은 급격히 얼어붙었다. 위기를 피한 유진은 아들의 등골 서늘한 통찰력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 두결은 단순한 분석가를 넘어 미래를 예측하고 판을 설계하는 타고난 전략가였다. 유진은 그에게 경영과 금융의 원리를 가르치며 훗날 셀레스티아 바이오를 이끌어갈 리더의 초석을 다져주었다. 막내딸 서연은
모든 것을 기억하고 연결하는 살아있는 데이터베이스였다. 아이는 한 번 본 것은 사진처럼 기억하는 완전 기억 능력의 소유자였다. 복잡한 유전자 염기 서열이나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연구 논문을 단 한 번 훑어보는 것만으로 완벽하게 외웠다. 하지만 서연의 진짜 능력은 방대한 정보 속에서 핵심적인 패턴과 연관성을 찾아내는 직관력에 있었다. 유진의 연구가 벽에 부딪혔을 때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는 것은 언제나 서연이었다. 유진이 실패한 실험 데이터 수천 개를 늘어놓고 한숨을 쉬고 있으면 서연은 그 옆에 앉아 알록달록한 색연필로 데이터 위에 그림을 그리듯 선을 그었다. 엄마, 여기 이 부분하고 저기 저 부분이 이상해요. 온도는 똑같은데 배양액의 미세한 점도 차이가 결과를 바꾼 것 같아요. 아이가 가리킨 곳은 유진과 그녀의 컴퓨터 분석 프로그램이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미세한 변수였다. 서연의 직관에 따라 조건을 수정하자 실패를 거듭하던 실험은 거짓말처럼 성공으로 이어졌다. 아이는 살아있는 슈퍼컴퓨터이자 창의적인 문제 해결사였다. 유진은 딸의 재능을 극대화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스펀지처럼 흡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고, 서연은 엄마의 연구에 없어서는 안 될 핵심 브레인으로 성장했다. 이렇듯 아이들은 각자의 영역에서 경이로운 성장을 거듭했지만 그들의 세계는 결코 차갑거나 이기적이지 않았다. 유진은 지식교육만큼이나 인성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저녁 식사 시간은 온 가족이 모여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아이들은 학교 생활 대신 한결이 발견한 새로운 보안 취약점 2결이 분석한 기업의 흥망성쇠에 서연이 읽은 책의 감상 등을 자유롭게 이야기했다. 어느 날 저녁 식사를 하던 서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엄마, 우리 아빠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순간 식탁에는 정적이 흘렀다. 한결과 2결도 수저를 내려놓고 유진을 바라보았다.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언젠가는 마주해야 할 질문이었다. 유진은 잠시 숨을 고른 뒤 슬픔을 감추고 담담하게 말했다. 아주 똑똑하고 야망이 큰 사람이었단다. 하지만 자신의 야망을 위해 더 소중한 것을 버리는 실수를 저질렀지. 소중한 것이요. 그게 우리들이에요. 2결이 날카롭게 물었다. 유진은 아이들의 눈을 하나하나 마주치며 말했다. 그래, 너희들이라는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보석을 알아보지 못했어. 그래서 엄마는 너희들이 얼마나 대단하고 소중한 존재인지 세상이 다 알게 해주고 싶은 거야. 이건 복수가 아니야. 너희들의 가치를 증명하는 과정이란다. 우리는 증오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거야. 대신 우리의 실력으로 모든 것을 되찾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 거란다. 아이들은 엄마의 말을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 안에 담긴 굳은 의지와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그날 이후 아이들의 눈빛은 더욱 깊어졌다. 그들의 연구와 공부는 단순한 지적 유희를 넘어 우리의 가치를 증명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향한 신성한 과업이 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6년의 침묵과 인고 끝에 결실의 순간이 다가왔다. 그날도 유진과 서연은 연구실에서 새로운 세포 재생 물질의 최종 안정성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었다. 수백 번의 실패를 거듭하며 개선해온 프로젝트였다. 한결은 외부 네트워크의 간섭을 막기 위해 보안 시스템을 감시하고 있었고, 2결은 해당 기술의 상용화 시 예상되는 시장 가치와 파급 효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다. 유진이 마지막 배양액 샘플을 전자 현미경 위에 올려놓았을 때였다. 화면에 확대된 세포 조직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였다. 손상되었던 세포들이 마치 시간을 되돌리듯 건강한 상태로 빠르게 재생되고 있었다. 부작용이나 변이의 징후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 완벽한 성공이었다. 성공이야, 해냈어. 유진의 외침에 아이들이 모두 연구실로 달려왔다. 화면에 펼쳐진 경이로운 광경을 보며 모두가 숨을 죽였다. 그것은 단순한 성공이 아니었다. 인류의 난치병 치료와 노화 방지에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될 혁명적인 기술의 탄생이었다. 그리고 동시에 거대 제약사 천무그룹의 아성을
단숨에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한 무기이기도 했다. 유진은 시험관 안에서 영롱한 빛을 내는 연분홍빛 액체를 조심스럽게 들어올렸다. 지난 6년간의 서름과 고통,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쌓아 올린 희망이 응축된 결정체였다. 그녀는 자신을 자랑스럽게 바라보는 새 아이를 차례로 끌어안았다. 이제 때가 되었다. 무등이라는 작은 연못에 숨어 지내던 용이 하늘로 승천할 시간. 세상의 중심을 향해 그들이 빼앗겼던 모든 것을 되찾기 위해 거대한 파동을 일으킬 시간이 마침내 도래한 것이다. 유진의 눈빛이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 그들의 작은 왕국을 감쌌다. 고요했던 바이오 업계에 거대한 파문이 일었다. 시작은 세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국제과학저널 셀셀에 등재된 한 편의 논문이었다. CRCL이라 명명된 새로운 세포 재생 인재에 관한 연구 결과였다. 논문은 손상된 생체 조직이 거의 완벽에 가깝게 복원되는 과정을 담은 방대한 임상 데이터를 제시하며 기존의 재생의학 패러다임을 송두리째 뒤흔들었다. 학계는 발칵 뒤집혔다. 논문의 논리는 흠잡을 데 없이 완벽했고 데이터는 경이로웠다. 만약 이 기술이 상용화된다면 인류는 화상 흉터, 장기 부전, 심지어 노화라는 굴레에서 상당 부분 해방될 수 있었다. 전 세계의 연구소와 대학에서 논문에 대한 토론이 들불처럼 번져나갔다. 그러나 학계의 열띤 반응보다 더욱 민감하게 움직인 것은 거대 제약사들과 월스트리트의 자본이었다. 논문의 저자는 SJCO라는 이니셜만 표기되어 있었고 기술의 특허권자는 셀레스티아 바이오 셀레스티아 비오라는 그 누구도 들어본 적 없는 생소한 이름의 연구소로 등록되어 있었다. 그 이름은 곧 업계 전체를 관통하는 태풍의 눈이 되었다. 천무그룹 본사 40층에 위치한 회장실은 서울의 정형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권력의 심장부였다. 방의 주인인 강태민은 최고급 가죽 의자에 몸을 기댄 채 막힘없이 올라가는 자사의 주가 차트를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6년 전 그는 서유진을 내치는 동시에 유진그룹과의 합병을 성공시키며 천무그룹을 명실상부한 국내 1위 제약사로 올려놓았다. 그 과정에서 방해가 되는 인물들은 가차없이 제거했고 편법과 불법의 경계를 아슬아슬하게 넘나들며 자신만의 철옹성을 구축했다. 이제 그의 자리에는 그 어떤 위협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는 굳게 믿고 있었다. 회장님, 긴급 보고드릴 사안이 있습니다. 비서실장이 굳은 표정으로 회장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태민은 심기가 불편하다는 듯 미간을 찌푸렸다. 이 평화로운 승리의 순간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이든 용납할 수 없었다. 무슨 소란이야. 셀지의 실린 신기술 논문 때문에 현재 업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저희 R&D 센터에서도 분석을 마쳤는데 기술의 파급력이 상상 이상일 것으로. 그래서 태민은 비서실장의 말을 끊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지루함이 묻어 있었다. 뜬구름 잡는 논문 하나에 이렇게 호들갑이야. 실험실에서 성공한 기술이 전부 상용화될 것 같았으면 세상은 벌써 유토피아가 됐겠지. 이름도 없는 연구소에서 운 좋게 데이터 하나 건진 것 가지고 뭘 그리 대단한 일이라고. 그의 오만함은 근거가 있었다. 수많은 신생 벤처들이 혁신적인 기술을 들고 시장에 뛰어들었지만 결국 거대 자본과 유통망을 가진 천무그룹의 벽을 넘지 못하고 헐값에 인수되거나 사라져갔다. 태민에게 셀레스티아 바이오 역시 그들과 다를 바 없는 하루살이 같은 존재일 뿐이었다. 회사 이름이 뭐라고 셀레스티아 천상에 촌스럽기 짝이 없군. 애들 장난 같은 이름이야. 그 기술 특허 분석은 끝났나 허점은. 그게 변호팀에서 검토한 바로는 특허가 너무나 정교하고 촘촘하게 설계되어 있어 파고들 틈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마치 수년간의 법적 분쟁을 예상하고 만든 것처럼 모든 예외 조항과 방어 논리가 철벽처럼 구축되어 있다고. 비서실장의 보고에 태민의 입꼬리가 경멸하듯 비틀렸다. 쥐새끼 같은 놈들이 잔머리만 굴렸군. 좋아. R&D 센터에는
당장 그 CR7이라는 물질의 역공학 분석을 지시해. 특허를 우회할 방법을 찾거나 아니면 그보다 더 뛰어난 물질을 만들어내. 돈은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어. 그리고 기획팀은 그 셀레스티아 바이오라는 유령 회사 뒷조사 좀 해보고. 보나마나 돈이 궁한 늙은 교수 나부랭이가 학생들 아이디어 훔쳐서 차린 회사겠지. 인수 제안서나 하나 던져줘. 100억 정도면 침을 질질 흘리면서 달려올 거다. 그것이 태민이 내린 첫 번째 판단이었다. 상대를 완벽하게 얕보고 돈과 힘으로 찍어 누르면 된다는 지난 6년간 단 한 번도 틀린 적 없었던 그의 성공 방정식. 그는 회의실을 나가면서 더 이상 그 시시한 소동에 대해서는 보고할 필요도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태민의 오만한 예상과 달리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갔다. 몇 주 뒤 셀레스티아 바이오는 후속 발표를 통해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스위스의 메디젠 연구소와 임상 2상 공동 진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셀레스티아 바이오의 기술이 단순한 학술적 성과가 아니라 상용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진짜배기임을 시장에 공인하는 것과 같았다. 천무그룹을 포함한 경쟁사들의 주가가 일제히 폭락하기 시작했다. 엎친 대덮친 격으로 역공학 분석을 지시했던 R&D 센터에서는 절망적인 보고가 올라왔다. CR7의 분자 구조는 너무나 안정적이고 독창적이어서 현재 기술로는 구조를 복제하거나 우회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내용이었다. 수석연구원은 CR7을 신의 영역에 도전하는 물질이라고까지 표현했다. 태민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보고서를 갈기갈기 찢어버렸다. 처음으로 느껴보는 종류의 분노와 불안이 그의 속을 태웠다. 그는 자신의 왕국에 감히 도전장을 내민 정체불명의 적에게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을 느꼈다. 쓰레기 같은 놈들, 월급 받아먹는 값도 못하는 것들이. 그는 당장 임원들을 소집했다. 회의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셀레스티아 바이오 뒷조사 결과는 어떻게 됐어? 태민의 고함에 기획팀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알아낼 수 있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법인 등기부상 주소지는 전라남도의 한적한 해안가 마을로 되어 있고 대표이사는 그곳 보건소장인 박모 씨라는 칠순 노인입니다. 하지만 자금 흐름이나 연구 기록은 그 어떤 것도 추적이 불가능합니다. 마치 유령 같습니다. 유령이 대한민국 땅에서 내 정보망으로 찾아내지 못하는 게 있다는 게 말이 돼. 보안 수준이 비정상적으로 높습니다. 저희 쪽 최고의 전문가들을 동원해 온라인 접근을 시도했지만 모두 막혔습니다. 오히려 역추적을 당해 저희 쪽 시스템이 위험에 처할 뻔했습니다. CIA 수준의 방화벽이라고. 태민은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쳤다. 그의 완벽한 통제해. 있던 세상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보이지 않는 적은 그의 상상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준비성이 철저했다. 100억짜리 인수 제안서는 당연하게도 읽지도 않고 반송되었다. 그때 법무팀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회장님, 한 가지 특이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CR7의 핵심 기술 특허가 사실은 6년도 더 전에 출원된 기초 기술 특허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당시에는 주목받지 못했던 기술인데 그 특허권자가 누군데? 서유진 씨입니다. 순간 회의실의 모든 소음이 멎었다. 강태민의 얼굴이 돌처럼 굳어졌다. 세어 유진. 그의 기억 저편으로 까맣게 지워버렸던 이름. 6년 전 자신이 아무런 가책 없이 헌신짝처럼 내버렸던 아내의 이름이었다. 말도 안 돼. 태민은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그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히기 시작했다. 그 여자, 임신한 몸으로 돈 한 푼 없이 쫓겨났던 세상 물정 모르던 순진한 연구원 그녀가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있단 말인가 불가능했다. 그녀에게는 이런 거대한 판을 설계할 능력도 자본도 배짱도 없었다. 분명 동명이인이거나 누군가 그녀의 낡은 특허를 헐값에 사들여 이용하는 것일 터였다. 그렇다 그래야만 했다. 태민은 억지로 이성을 되찾으려 애썼다.
착각이겠지. 세상에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이 한둘인가. 설사 그 여자가 맞다 한들 지금 와서 뭘 어쩔 수 있겠어. 시골 구석에 처박혀서 애나 키우고 있겠지. 그는 애써 불안감을 떨쳐내며 자신을 합리화했다. 하지만 한번 피어오른 의심의 씨앗은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나 그의 심장을 옥죄었다. 철벽 같던 특허 유령 같은 회사, CIA 수준의 보안. 이 모든 것이 그가 알던 서유진의 모습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지만 그녀의 천재성만큼은 진짜였다. 태민의 눈빛이 살기로 번뜩였다. 그 상대가 누구든 서유진이든 아니든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었다. 자신의 제국을 위협하는 존재는 그 싹부터 잘라버려야 했다. 좋다. 정도를 걸어서 안 되겠군. 그는 회의실을 둘러보며 싸늘하게 명령을 내렸다. 언론에 풀어. 셀레스티아 바이오의 기술에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해. 임상 데이터가 조작되었을 가능성도 흘려. 증권계는 익명의 루머를 퍼뜨려 주가를 흔들고 식약처와 정부 부처 라인을 총동원해서 인허가 과정에 제동을 걸어. 그 시골 보건소장이라는 놈 뒷조사에서 먼지 하나까지 다 털어내. 세무조사든 뭐든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써서 그놈들 숨통을 끊어버려. 임원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것은 정당한 기업 경쟁이 아니었다. 한 회사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는 명백한 살인 예고였다. 회장님, 그렇게까지 하시면 저희도 상당한 출혈을. 시끄러워. 내 제국에 금이 가는 것보다는 그 편이나 당장 실행해. 태민의 광기 어린 외침이 회의실을 울렸다. 그는 의자 깊숙이 몸을 묻으며 창밖을 노려보았다. 그의 발 아래에 있던 세상이 처음으로 그의 통제를 벗어나려 하고 있었다. 그 작은 파문이 자신을 집어삼킬 거대한 해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만한 폭군은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누구를 상대로 전쟁을 선포했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파멸을 향한 첫 삽을 뜨고 있었다. 강태민이 전쟁을 선포한 다음 날 폭풍은 예고 없이 시작되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지를 필두로 셀레스티아 바이오와 CR7 기술에 대한 악의적인 기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쏟아져 나왔다. 기적의 신약 검증되지 않은 위험한 도박, 임상 데이터 조작 의혹 셀레스티아 바이오의 어두운 그림자, 정체불명 바이오 벤처 해외 연구소 등의 업고 주가 조작 시도자 등 자극적이고 선동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인터넷을 도배했다. 공격은 입체적이었다. 유명 의학 평론가들은 방송에 출연하여 CR7의 잠재적 위험성을 경고했고, 증권가에서는 셀레스티아 바이오가 기술을 과장하여 투자 사기를 벌이고 있다는 루머가 파다하게 퍼졌다. 식약처에서는 이례적으로 셀레스티아 바이오의 연구 데이터 전체에 대한 특별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조용했던 무등마을에는 어디서 정보를 얻었는지 기자들이 몰려들었고, 박 원장은 평생 받아보지 못했던 카메라 플래시 세례와 무례한 질문들에 시달려야 했다. 천무그룹이라는 거대 골리앗이 이름 없는 다윗을 향해 가하는 무차별적인 폭격이었다. 그들의 의도는 명확했다. 셀레스티아 바이오의 기술적 신뢰도를 무너뜨리고 여론을 악화시켜 사회적으로 고립시킨 뒤 자금줄을 끊어 서서히 말려 죽이겠다는 계산이었다. 스위스 메디젠 연구소 역시 거센 압박을 받기 시작했다. 천무그룹의 로비스트들이 유럽으로 날아가 연구소의 이사진을 상대로 계약 파기를 종용하고 있었다. 세상이 온통 그들의 적이 된 듯 했다. 하지만 폭풍의 한가운데에 있는 셀레스티아 바이오의 심장부 서유진의 집은 이상할 만큼 고요했다. 유진은 쏟아지는 악성 기사들을 스크랩하며 차분하게 패턴을 분석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두려움이나 분노 대신 예상했던 일이 벌어졌다는 듯한 냉철함이 감돌았다. 거실에는 세 아이가 그녀를 중심으로 둘러 앉아 있었다. 이곳은 그들만의 전쟁 지휘 통제실이었다. 예상했던 대로, 아니 예상보다 더 저열한 방식으로 공격이 시작됐구나. 유진이 나지막이 말하자
둘째 두결이 즉각 반응했다. 전형적인 공포의심 고립 전략이에요. 기사들의 IP 주소와 유포 경로를 보니 전부 한 곳에서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천무그룹이 배후라는 건 바보가 아닌 이상 다 알겠지만 법적으로 증명할 수 없게 교묘하게 흔적을 지웠어요. 유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첫째 한결을 바라보았다. 한결아, 저들이 지운 흔적, 우리가 다시 찾아낼 수 있겠니? 어디서 돈이 흘러나왔는지, 누가 이 추악한 연극의 대본을 썼는지 알아내야 해. 한결은 이미 자신의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다. 아이의 작은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듯 현란하게 움직였다. 화면에는 의미를 알 수 없는 코드들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렸다. 걱정 마세요, 엄마. 엄마. 세상에 완벽한 거짓말은 없듯이 디지털 세계에 완벽한 익명은 없으니까요. 그들의 가장 약한 고리를 찾아 들어갈게요. 아이의 목소리에는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강한 자신감이 실려 있었다. 유진은 다시 두결에게 시선을 돌렸다. 두결아, 적의 다음 수는 분명 금융시장일 거야. 메디젠 연구소의 주가를 흔들어서 우리와의 연결고리를 끊어내려 하겠지. 시장을 예의주시하면서 이상 징후를 포착해줘. 함부로 덫을 놓았다가 사냥꾼이 덫에 걸릴 수도 있다는 걸 가르쳐 줘야지. 맡겨주세요. 이미 시뮬레이션은 수백 번 돌려봤어요. 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계산해 뒀으니 움직이는 즉시 역습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유진은 막내 서연의 손을 잡았다. 서연아, 우리 딸은 엄마랑 같이 가장 중요한 일을 하자. 저들이 우리의 데이터가 조작되었다고 주장하니 우리가 가진 모든 데이터가 얼마나 완벽하고 진실한지 세상이 반박할 수 없도록 완벽한 보고서를 만드는 거야. 모든 진실을 가장 강력한 무기로. 서연은 똘망똘망한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의 손을 잡은 아이의 얼굴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이렇게 세상에서 가장 작지만 가장 강력한 워룸이 가동되기 시작했다. 한결의 방역은 가장 먼저 시작되었다. 아이는 악성 기사를 유포한 언론사들의 서버에 흔적 없이 접근했다. 그곳에서 기사의 초안을 작성한 유령 작가들의 명단을 확보하고 그들에게 돈을 송금한 광고 대행사를 찾아냈다. 그리고 그 광고 대행사의 자금 출처를 역추적하자 여러 개의 유령 회사를 거쳐 마침내 천무그룹의 비자금 계좌와 연결되는 흐름을 포착했다. 하지만 한결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것은 꼬리에 불과했다. 아이는 천무그룹의 본사 서버를 향해 조용히 침투해 들어갔다. 강태민이 자랑하던 철통 보안 시스템은 6살 천재 해커의 놀이터에 불과했다. 아이는 파괴나 혼란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 오직 진실만을 찾아 조용히 움직였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판도라의 상자를 발견했다. 천무그룹의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던 이중장부 불법 임상시험 기록, 그리고 정관계 로비 리스트였다. 특히 과거 천무그룹이 출시했던 한 항암제와 관련된 파일은 충격적이었다. 신약 개발 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빈민가의 노숙자들을 대상으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임상시험을 강행했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심각한 부작용과 사망 사례들을 조직적으로 은폐한 정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최종 승인하고 지시한 인물은 당시 부사장이었던 강태민이었다. 한결은 이 모든 자료를 빼내어 여러 겹으로 암호화했다. 언제든 터뜨릴 수 있는 거대한 디지털 폭탄이 그의 손안에서 완성된 것이다. 같은 시각 두결은 금융시장에 보이지 않는 전쟁터에서 적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었다. 아니나 다를까 유럽 증시가 개장하자마자 메디젠 연구소의 주가를 향한 대규모 공매도 공격이 시작되었다. 천무그룹이 여러 투자사를 대리인으로 내세워 주가를 인위적으로 폭락시키고 있었다. 시작됐어요, 엄마. 예상했던 패턴이에요. 두결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다. 그는 컴퓨터 화면에 복잡한 그래프와 수식들을 띄워놓고 실시간으로 변하는 수치들을 분석했다. 저들은 단기간에 주가를 30% 이상 폭락시켜서 패닉셀링 공포에 의한 투매을 유도할 생각이에요.
그리고 메디젠 이사회에 압력을 넣어 우리와의 계약을 파기하게 만들겠죠. 우리가 막을 수 있을까? 유진의 질문에 두결은 자신만만한 미소를 지었다. 막는 게 아니라 역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저들은 지금 레버리지를 최대로 사용해서 무리하고 있어요. 우리가 특정 지점에서 주가를 방어하며 매수세로 전환하면 공매도 세력은 손실을 막기 위해 주식을 다시 사들여야 해요. 숏 스퀴즈. 그렇게 되면 주가는 폭등하고 저들은 천문학적인 손실을 입게 될 거예요. 두결은 정확한 타이밍을 계산했다. 주가가 27% 폭락한 지점 공매도 세력의 탐욕이 극에 달하고 투입 자금이 한계에 다다른 바로 그 순간, 지금이에요. 두결의 외침에 유진은 스위스 은행에 개설해둔 셀레스티아 바이오의 비밀 계좌를 통해 대규모 매수 주문을 넣었다. 꺼져가던 불씨에 기름이 부어진 듯 메디젠의 주가는 무섭게 반등하기 시작했다. 당황한 공매도 세력은 손실을 줄이기 위해 허겁지겁 주식을 다시 사들이기 시작했고, 이는 주가 폭등을 더욱 부채질했다. 단 몇 시간 만에 전세는 역전되었다. 메디젠의 주가는 원래 가격보다 20% 이상 폭등했고, 천무그룹이 동원했던 비밀자금 수천억 원이 허공으로 증발해버렸다. 강태민의 야심찬 공격은 그의 제국에 회복하기 힘든 재정적 타격을 입히는 자충수가 되어버렸다. 두 아이가 디지털과 금융의 전쟁터에서 승리를 거두는 동안 유진은 사람을 상대로 한 전쟁을 치르고 있었다. 그녀는 불안에 떨고 있는 메디젠 연구소의 소장에게 직접 화상 전화를 걸었다. 에릭 소장님, 현재 상황이 얼마나 곤혹스러우실지 잘 압니다. 하지만 이것은 저희 기술에 흠이 있어서가 아니라 저희의 성공을 두려워하는 거대 기업의 비열한 공격일 뿐입니다. 유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힘이 있었다. 그녀는 한결이 확보한 증거 중 일부, 즉 천무그룹의 비자금이 광고 대행사로 흘러들어간 내역을 익명으로 처리하여 에릭 소장에게 보냈다. 보시다시피 이것은 실체가 없는 음해입니다. 저희를 믿고 조금만 더 버텨주십시오. 이 폭풍이 지나가면 메디젠과 셀레스티아의 이름은 세상에 더욱 굳건히 서게 될 것입니다. 그녀의 진심과 명백한 증거 앞에 흔들리던 에릭 소장의 마음이 다시 단단해졌다. 한편 유진은 서연과 함께 밤을 새워 만든 CRC로의 완벽한 데이터 보고서를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독립의료검증위원회에 제출했다. 진실 그 자체가 가장 날카로운 창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함이었다. 천무그룹이 일으킨 먼지 폭풍은 그렇게 서서히 걷히고 있었다. 그들의 공격은 셀레스티아 바이오에 어떠한 상처도 입히지 못했다. 오히려 그들의 공격 방식과 배후가 드러나면서 천무그룹의 비도덕성만 도마 위에 오르기 시작했다. 강태민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믿을 수 없는 보고들을 받으며 분노의 몸을 떨었다. 수천억을 잃고 명분도 잃었다. 그런데도 상대는 여전히 안개 속에 가려져 있었다. 모든 방역이 성공적으로 끝난 밤, 유진은 아이들을 불러 모았다. 정말 잘해줬어. 너희들은 엄마의 가장 훌륭한 파트너야. 아이들은 엄마의 칭찬에 환하게 웃었다. 유진은 벽에 걸린 달력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2주 뒤 날짜의 붉은색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다. 천무그룹 정기 주주총회. 이제 방어는 끝났어. 우리가 6년 동안 준비한 진짜 전쟁을 시작할 시간이란다. 유진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아이들의 눈빛 역시 엄마를 따라 결연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제는 숨어있던 유령이 세상의 그 모습을 드러내고 오만한 왕의 목에 칼을 겨눌 시간이었다. 체크메이트를 위한 마지막 수가 놓일 무대는 이미 정해져 있었다. 천무그룹의 연례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 서울의 6성급 호텔. 그랜드 볼룸은 대한민국의 부와 권력을 상징하는 인물들로 가득 찼다. 대주주와 기관 투자자들, 애널리스트들, 그리고 날카로운 질문을 준비하는 경제부 기자들까지. 수백 명의 눈이 모두 단상 위 한 사람 천무그룹의 절대 군주 강태민 회장에게 쏠려 있었다. 강태민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높은 곳에 서 있었다. 맞춤 제작한 최고급 슈트는
그의 다부진 체격을 더욱 돋보이게 했고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는 거대한 홀을 가득 채웠다. 그는 지난 분기의 성공적인 실적과 향후 비전에 대해 막힘없이 연설했다. 최근 시장을 흔들었던 근거 없는 루머와 악의적인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위대한 제국을 시기하는 좀스러운 자들의 발악일 뿐이라며 일축했다. 그의 여유로운 태도와 카리스마의 장래에 감돌던 약간의 불안감은 점차 감탄과 신뢰로 바뀌어갔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저 강태민과 천무그룹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높이, 더 멀리 나아갈 것입니다.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십시오. 연설이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다. 맨 앞줄에 앉아있던 그의 아내 오수인은 지루하다는 표정으로 건성으로 손뼉을 쳤다. 그녀에게 이 자리는 남편의 사업적 성공을 과시하는 또 하나의 사교 파티일 뿐이었다. 강태민은 만족스러운 미소로 화답하며 의기양양하게 주주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시작했다. 몇 개의 예상된 질문과 모범적인 답변이 오고 간 뒤였다. 장내의 열기가 절정에 달했을 때 홀 뒤편에서 한 여자가 조용히 손을 들었다. 모든 이의 시선이 그쪽으로 쏠렸다. 그녀는 화려하지 않지만 기품이 흐르는 짙은 네이비색 파워 슈트 차림이었다. 단정하게 묶은 머리 짙은 화장기 없는 얼굴. 하지만 그 존재감은 홀 안의 그 어떤 화려한 인물보다도 압도적이었다. 여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와 함께 천천히 통로를 걸어 나왔다. 그녀가 마이크 스탠드를 향해 걸어오는 동안 장내는 기묘한 정적에 휩싸였다. 강태민은 처음에는 무심하게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그녀가 점점 가까워지자 그의 얼굴에서 오만하던 미소가 서서히 굳어갔다. 익숙하지만 동시에 너무나도 낯선 얼굴. 그의 기억 속에 봉인해 두었던 6년 전 비 오는 밤에 내쫓았던 바로 그 얼굴이었다. 서유진, 강태민의 동공과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의 뇌가 현실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 어떻게 저 여자가 여기에 저런 당당한 모습으로 그는 본능적으로 경호팀을 향해 턱짓을 했다. 하지만 경호원들이 움직이기도 전에 그녀의 맑고 차가운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홀 전체에 울려 퍼졌다. 제 이름은 서유진 셀레스티아 바이오의 대표입니다. 셀레스티아 바이오. 그 이름이 터져 나오는 순간 장내는 술렁이기 시작했다. 최근 천무그룹을 위기로 몰아넣었던 바로 그 유령 회사의 대표.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지기 시작했다. 강태민의 얼굴이 흉측하게 일그러졌다.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당장 저 여자를 끌어내. 그의 고함에 경호원들이 그녀에게 달려들었다. 하지만 유진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다음 말을 이어갔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천무그룹의 주요 주주 자격으로 참석했습니다. 그녀는 품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보였다. 최근 국제투자 컨소시엄을 통해 천무그룹의 지분 5%를 확보했음을 증명하는 주식 보유 증명서였다. 두 결이 공매도 세력을 역공격하여 벌어들인 막대한 수익금으로 조용하지만 신속하게 이루어낸 결과물이었다. 이제 그녀는 이 주주총회에서 발언할 합법적인 권리를 가진 주주였다. 경호원들은 어쩔 줄 모르고 강태민의 눈치만 살폈다. 강태민 회장님께 질문이 있습니다. 유진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회장님께서는 최근의 시장 혼란을 근거 없는 루머라고 일축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리는 근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바로 그 순간이었다. 무등의 작은 지휘 통제실에서 한결이 엔터키를 눌렀다. 신호는 태평양 해저 케이블을 타고 여러 개의 해외 서버를 거쳐 대한민국 서울의 호텔 그랜드 볼룸으로 향했다. 비비링. 홀 안에 있던 모든 기자들과 애널리스트 투자자들의 스마트폰과 태블릿 PC가 동시에 울렸다. 그들의 이메일 화면은 천무그룹의 진실이라는 제목의 파일이 도착해 있었다. 파일의 암호는 단상 스크린에 떠오른 오늘의 날짜였다. 사람들이 홀린 듯 파일을 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들의 얼굴은
순식간에 경악과 충격으로 물들었다. 파일 안에는 천무그룹이 수년간 저질러온 온갖 불법과 비리의 증거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혼란의 정점. 강태민의 뒤편에 있던 거대한 스크린이 지지직거리더니 그의 화려한 프레젠테이션 화면이 하나의 문서로 바뀌었다. 그것은 임상시험 부작용 사례 긴급 은폐 지시라는 제목의 내부 보고서였다. 사망자 명단과 함께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외부 유출을 막을 것.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는 내용 아래에는 강태민의 친필 사인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홀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비명과 고함 욕설이 뒤섞였다. 기자들은 미친 듯이 단상을 향해 돌진했고 주주들은 배신감에 찬 목소리로 고함을 질렀다. 살인자 내 돈 물어내, 이 사기꾼아. 유진은 그 모든 혼란을 뚫고 천천히 단상을 향해 걸어 올라갔다. 완전히 이성을 잃고 부들부들 떨고 있는 강태민의 앞에 섰다. 마이크 없이도 그녀의 목소리는 모든 소음을 잠재울 만큼 힘이 있었다. 6년 전 당신은 내게 말했지. 더 큰 가치를 위해 덜한 가치는 버려지는 거라고. 당신의 그 더 큰 가치라는 게 무고한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그들의 희생 위에 당신의 제국을 세우는 것이었나. 닥쳐 네가 내까지 꽤 감히 나를. 강태민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유진에게 달려들려 했다. 하지만 그녀의 다음 말에 그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당신이 버린 건 나만이 아니야, 강태민. 당신은 당신의 아이들도 버렸어. 당신의 피를 이어받았지만 당신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한 존재가 될 아이들을. 아이들. 강태민의 눈이 처음으로 공포에 질려 흔들렸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다. 철벽 같던 특허 CIA 수준의 보안 시스템, 천무의 금융 공격을 역으로 파괴해버린 신의 한 수. 그 모든 것이 서유진 혼자서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가 존재 자체를 부정했던 뱃속의 그것들이 이 모든 복수의 설계자였다는 섬뜩한 진실이 그의 뇌리를 스쳤다. 그의 아내 오수희는 이미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 그녀는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일어나 홀을 빠져나가고 있었다. 침몰하는 배에서 가장 먼저 탈출하는 쥐처럼. 그녀의 아버지 유진그룹 오 회장 역시 심각한 얼굴로 어딘가에 전화를 걸고 있었다. 천무그룹이라는 썩은 동아줄을 끊어내기 위한 움직임이었다. 혼란이 극에 달했을 때 홀의 뒷문이 열리며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들이닥쳤다. 검찰 특수수사팀이었다. 한결이 보낸 파일은 언론뿐만 아니라 대검찰청에도 동시에 전송되었던 것이다. 강태민 씨, 특정경제범죄 가중치어벌법상 배임 횡령 약사법 위반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검사들은 차가운 목소리로 체포영장을 내밀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를 향해 굽신거리던 임원들은 멀찍이 물러서서 외면했다. 그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는 완전히 혼자였다. 차가운 수갑이 그의 손목에 채워졌다. 철컥하는 소리가 그의 제국이 무너지는 소리처럼 들렸다. 그는 망연자실한 눈으로 유진을 바라보았다. 그 눈에는 분노도 증오도 아닌 뒤늦은 후회와 처절한 비명이 담겨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서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자신이 어떤 실수를 저질렀는지 비로소 깨닫고 있었다. 유진, 내가 잘못했지. 그의 구차한 변명은 끝을 맺지 못했다. 유진은 그에게 어떤 대답도 어떤 동정도 베풀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차가운 연민이 담긴 눈으로 그를 잠시 바라본 뒤 조용히 등을 돌렸다. 그녀의 복수는 끝났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법의 심판과 평생, 그를 좀먹을 후회의 지옥뿐이었다. 강태민은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속에서 무너진 왕의 모습으로 질질 끌려 나갔다. 6년 전 유진이 쫓겨나던 그 밤처럼 비가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비를 맞는 것은 그녀가 아닌 그였다. 서유진은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뒤로하고 홀을 빠져나왔다.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이제 그녀는 돌아가야 했다. 그녀의 진짜 세상, 그녀의 위대한 아이들이 기다리는 집으로. 강태민이 무너진 후 세상은 한동안 천무 게이트로 시끄러웠다. 그의 재판 과정에서 천무그룹이 수십 년간 저질러온 추악한 비리들이 고구마 줄기처럼 딸려 나왔다. 정관계 로비, 회계부정 임상시험 조작 등 대한민국의 권력층을 뒤흔드는 거대한 스캔들이었다. 강태민은 결국 무기징역에 가까운 중형을 선고받고 역사의 뒤양일로 쓸쓸히 사라졌다. 왕국은 무너졌고 왕은 단두대에 올랐다. 모두가 천무그룹이 공중분해될 것이라 예상했다. 주가는 휴지 조각이 되었고 채권단은 압류를 준비했다. 하지만 시장의 예상과 달리 혼돈의 중심에서 새로운 질서가 태동하고 있었다. 그 질서를 만드는 이는 다름 아닌 서유진이었다. 그녀는 복수가 끝난 자리에 폐허를 남겨두지 않았다. 그녀는 셀레스티아 바이오의 압도적인 기술력과 주요 주주로서의 지위를 이용해 천무그룹의 구조조정을 이끌었다. 둘째 아들 두결이 밤을 새워 설계한 완벽한 회생 계획안을 바탕으로 그녀는 천무그룹의 썩은 부분은 과감히 도려내고 잠재력 있는 R&D 부서와 생산시설만을 인수하여 셀레스티아 바이오와 합병했다. 그렇게 셀레스티아 천무 바이오로직스라는 새로운 이름의 회사가 탄생했다. 유진은 회사의 최상단에 생명윤리위원회를 설치하고 모든 경영 활동이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시스템을 정비했다. 그녀의 목표는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기술이 인류를 위해 올바르게 사용되는 선례를 남기고 싶었다. 파괴의 끝에서 그녀는 창조를 선택했다. 시간이 흘러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갈 무렵 유진은 변호사를 통해 한 통의 편지를 받았다. 교도소에 수감된 강태민이 보낸 면회 신청서였다. 유진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 지독한 악연에 완벽한 마침표를 찍기 위해 그의 요청을 수락했다. 차가운 유리벽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은 강태민은 유진이 기억하던 오만한 폭군의 모습이 아니었다. 흰머리가 희끗희끗해진 머리 생기를 잃고 푹 꺼진 눈 죄수복을 입은 그는 그저 초라하고 늙은 죄수일 뿐이었다. 어졌군. 그의 목소리는 힘없이 갈라져 나왔다. 유진은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매일 밤 당신과 아이들 꿈을 꿔. 내가 버렸던 내 세상이 얼마나 찬란했는지 이제 알았어. 난 정말 개자식이었어. 내가 모든 걸 망쳤어. 그는 횡설수설하며 자신의 죄를 읊조렸다. 눈에서는 뒤늦은 눈물이 흘러내렸다. 유진,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평생 속죄하며 살게. 그리고 아이들은 잘 지내나. 단 한 번만이라도 좋으니 아이들 얼굴을 보게 해줄 수 없을까? 내 아이들이잖아. 그의 구차한 애원에 유진의 표정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그녀는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온도가 없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용서 그 말은 내게 할 것이 아니에요. 당신의 욕심 때문에 희생된 수많은 피해자들에게 해야지. 하지만 그들 중 누구도 당신을 용서하지 않을 거야. 나 또한 마찬가지고. 그녀는 잠시 말을 끊고 그의 텅 빈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리고 아이들. 그 아이들은 당신 아이들이 아니야. 내 아이들이지. 당신은 6년 전 당신의 아이들을 부정하고 버렸어. 당신이 아이들에게 준 것은 상처뿐인 유전자 데이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당신은 아이들의 역사에 기록된 내가 극복하고 지워버린 오류일 뿐이야. 아니야, 제발, 유진, 내 아이들에게 아버지는 없어. 오직 엄마와 서로를 지키는 형제자매만 있을 뿐이야. 당신이 궁금해하더니 알려주지. 아이들은 당신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훌륭하고 행복하게 잘 크고 있어. 당신이라는 오점 없이도, 아니, 당신이 없기 때문에 더 완벽하게. 그것이 유진의 마지막 선고였다. 그녀는 강태민에게 그 어떤 감정에 빚도 남아있지 않음을, 그의 후회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무의미한지를 깨닫게 해주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아이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가능성마저 영원히 박탈해버렸다. 유진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강태민은 유리벽에 매달려 절규했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렇게 그녀는 자신의 과거와 완벽하게 작별했다. 집으로 돌아온 유진은 아이들을 불러 모았다. 무등의 집은 이제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그들을 지켜주는 평화로운 선격이었다. 그녀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오늘 그 남자를 만나고 온 이야기를 담담하게 들려주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첫째 한결이 시크하게 말했다. 결국 시스템에서 발견된 치명적인 버그를 제거하고 격리 조치한 거네요. 잘하셨어요, 엄마. 둘째 두결은 팔짱을 끼고 고개를 끄덕였다. 리스크가 큰 부실 자산을 완벽하게 정리한 셈이군요. 이제 우리 포트폴리오에는 어떠한 위험 요소도 남아있지 않아요. 막내 서연은 엄마의 품에 안기며 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우리 가족이라는 방정식은 엄마 한결, 오빠 두결 오빠, 그리고 나. 이렇게 4개의 항으로 완벽해요. 더 이상 불필요한 변수는 필요 없어요. 아이들의 반응에 유진은 자신도 모르게 웃음이 터져 나왔다. 아이들은 그녀의 생각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현명했다. 강태민이라는 존재는 아이들에게 어떠한 상처도 남기지 못한 채 그저 해결된 문제, 삭제된 파일처럼 그들의 세상에서 완벽하게 지워져 있었다. 1년 뒤 셀레스티아 천무 바이오로직스는 윤리적인 경영과 혁신적인 기술력으로 세계 바이오 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게임 체인저가 되었다. CRC를 기술로 만들어진 신약은 수많은 난치병 환자들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했다. 서유진은 더 이상 복수심에 불타는 전략가가 아니었다. 그녀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생명과학 포럼의 기조 연설자로 단상에 섰다. 기업가 서유진이 아닌 과학자 서유진으로서였다. 그녀는 자신의 연구와 기술이 나아가야 할 윤리적 방향에 대해 열정적으로 연설했다. 전 세계의 석학들이 그녀의 통찰력에 기립박수를 보냈다. 그녀는 마침내 빼앗겼던 자신의 이름과 꿈을 온전히 되찾았다. 포럼이 끝난 뒤 그녀는 화려한 파티 대신 무등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그녀가 있어야 할 진짜 세상은 그곳에 있었다.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물든 무등의 해변. 어느새 훌쩍 자란 아이들이 바닷가에서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놀고 있었다. 한결은 직접 만든 드론을 날려 해안선의 생태계를 촬영하고 있었고, 두결은 모래사장 위에 나뭇가지로 복잡한 수식을 써가며 무언가를 계산하고 있었다. 서연은 희귀한 바다식물을 채집해 태블릿 PC에 기록하는 중이었다. 천재들의 놀이는 평범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얼굴에 떠오른 미소는 세상의 모든 아이들처럼 순수하고 행복해 보였다. 유진은 신발을 벗어들고 부드러운 모래를 밟으며 아이들에게 다가갔다. 엄마를 발견한 아이들이 환하게 웃으며 달려와 그녀의 품에 안겼다. 엄마, 오늘 제 드론이 멸종위기 바다새의 둥지를 발견했어요. 엄마, 파도의 운동 에너지를 전기로 바꾸는 새로운 모델링을 완성했어요. 엄마, 이 해초에서 새로운 항균 물질을 찾은 것 같아요. 유진은 새 아이를 한꺼번에 끌어안고 그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짭조름한 바닷바람과 아이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따스한 저녁 햇살. 그녀가 진정으로 원했던 승리는 이것이었다. 강태민의 몰락도 거대 기업의 주인이 되는 것도 아니었다.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한 아이들이 어떤 위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재능을 마음껏 펼치며 행복하게 웃는 것. 상처와 배신으로 시작되었던 그녀의 이야기는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고 강한 가족이라는 이름의 위대한 해피엔딩을 맞이하고 있었다. 유진은 자신의 아이들, 자신의 세상, 자신의 모든 것인 3명의 천재들을 끌어안고 평화로운 노을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다. 고마워 내 아가들아. 너희들이 엄마의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야.